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철수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엮인 결코 잊혀지지 않을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앉아 뉴스를 켰죠.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짜리 속보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모기업, 태국 전역 철수 검토 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현실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장관의 차디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 기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주십시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수십 년간 신뢰와 협력으로 쌓아온 관계가 어째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괴된 걸까요? 혼란스러움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틈 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TV 앞에 모여 다급하게 뉴스를 주시했죠. 부서장들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팀 소속이었고 당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법과 증거,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감정은 뒤로 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를 먹먹함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던 태국 정부가 왜 이렇게 매섭게 등을 돌린 걸까요? 과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달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그 나라와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은 과연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을까?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또 어떤 이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말없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노조 파업부터 시작된 긴장의 실마리,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살인 감정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태가 단순한 노동자의 권리 투쟁으로 보기엔 요구 조건들이 너무도 낯설고 과격했던 겁니다. 어떤 요구는 현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어떤 요구는 아예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내용이었죠. 저는 직접 파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켓을 든 노동자들의 눈빛은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린 존중받지 못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오해와 소통의 단절이 만든 거대한 불신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의 벽은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었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수많은 지원과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헌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부는 아예 왜곡된 채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파국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 얼마나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지, 한 나라 전체의 경제와 사회가 이 결정 하나로 얼마나 깊이 무너질지를요. 그 사건의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사소한 균열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숫자와 통계로는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신뢰, 배려와 오해가 얽혀 만들어낸 복잡하고도 아픈 진실이죠. 이제부터 들려드릴 기록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담담히 되짚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처음 제가 이 나라에 파견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현지 직원들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편이었고 공장 가동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도 좋았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 차분한 일상, 그리고 어디선가 느껴지는 성장에 대한 의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회사 역시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화적인 차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의도적으로 퍼지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회의할 때도 우리 말은 듣지 않잖아요. 우린 언제나 뒷전이에요. 처음엔 단편적인 불만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말들이 점차 조직 전체를 뒤덮는 기류가 된다는 걸 느끼게 된 건 공장 내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파업의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휴가처럼 쉬는 직원들이 보이더니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작업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생산 일정에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노사 협의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고 그 내용도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목록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과
동일한 급여 수준을 요구한다는 문구, 추석과 설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라는 내용, 심지어 점심시간 이후 낮잠 시간을 따로 보장하라는 조항까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라면 문화 차이로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전체적인 요구가 현실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현장의 진짜 목소리라기보단 누군가가 만들어낸 프레임처럼 느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내부의 불만을 점점 부풀려서 의도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려는 무언가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듯 했죠. 그래서 저는 직접 나섰습니다. 문서나 보고서에만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공장 앞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흰 셔츠에 태극기 배지를 단 노동자들, 땀에 젖은 이마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듯 눈빛을 주고받는 젊은 직원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놀랍게도 정제된 요구보다는 훨씬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어요. 왜 한국인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 목소리는 왜 항상 나중에 반영되나요? 그제야 저는 이 사태가 단지 경제적 불만이나 복지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무 담당이었습니다. 정서나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게 주어진 역할은 이 모든 요구들이 현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를 다시 찾아가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수용할 수 없지만 가능성 있는 안건들부터 차근차근 조율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태도였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책상 위에 놓인 요구서 문서를 다시 펼쳐들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들의 진짜 마음일까? 어쩌면 누군가가 이들의 감정을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 사태가 단순히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닌 더 거대한 움직임 속에 들어있는 조각이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사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비공식적인 접촉이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사이였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 고위층이 중국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베트남 쪽 기업 관계자들도 자주 드나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제안한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는 말이 있어요. 순간 머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개입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노조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정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는 아무에게도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저는 사내에서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공장 관리 파트에 오래 근무했던 박철수 팀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레이첼, 사실 우리 회사가 이 나라에서 해온 일들 외부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기술 이전까지 했는데 그런 걸 자랑하진 않았잖아요. 우린 늘 조용히 해왔죠. 그의 말에 저는 무언가 뼈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심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졌던 걸까? 혹시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 진심이 희미해졌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저는 그가 말한 시설들을 직접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그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깔끔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원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으며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죠. 이 병원은 응급실은 물론 중환자실, 수술실까지 제대로 갖춘 종합병원이었고 해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다들 방콕까지 가야 했어요.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곳에서 해결돼요. 현대차가 이 지역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병원장의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일을 해왔다는 걸 정작 제가 이 나라에서 일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학교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교실을 오가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아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향한 오해가 이토록 컸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진심도 표현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공헌들이 외부 세력에겐 위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배제하려는 시도들의 타깃이 되었던 건 아닐까요? 며칠 후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커튼이 쳐진 조용한 회의실에서 그는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이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몇몇 인사들은 그 조건에 크게 흔들렸고요.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관계와 성과는 단지 숫자로 환산되는 가치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동안 무수한 밤을 새우며 지켜온 공정성과 상생은 결국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측 기업은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R&D 센터 설립까지 약속했고, 베트남 기업은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허브를 만들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술도 있는데요. 제가 차분히 반박하자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네는 너무 조용했어요. 잘하고 있었지만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화려한 걸 원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무기로 삼았던 그 시간들이 외려 세상의 기대와는 어긋났던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던 진심이 세상의 시선 앞에선 너무 소박해 보였던 거죠. 그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보여줘야겠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떤 가치로 일해왔는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오해로 엉켜버린 이 상황을 이제는 사실과 기록으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에 대한 진심을 담아왔던 모든 한국인의 얼굴을 되찾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 남기고 있는 가치가 단순한 생산시설 이상의 의미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한밤중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날도 많았습니다. 병원 운영 보고서, 학교 교육 성과, 기술 이전 현황, 세금 납부 기록, 일자리 창출 수치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들 위로 한 문장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당신네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린 좋은 일을 한다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고, 진심도 가시화되지 않으면 헛된 감정처럼 취급되곤 했죠. 며칠 후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초반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묵이 무거워졌습니다. 각 부서의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피로한 얼굴이었고, CEO의 목소리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모든 지표가 철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는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비용 문제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철수를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중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온 일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정부와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순간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기업도 감정만으로는 남을 수 없다는 사실. 정의든 역사든 수치로 환산되지 않으면 결정에서 제외된다는 현실. 며칠 후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공식 발표문이 내려왔고 태국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도됐습니다. 현대차 태국 시장 절수 검토 착수. 그 뉴스가 나가자 도시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고 정부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우리를 협박하는 존재로 몰아세우는 듯 들렸습니다. 사실 협박은커녕 우린 그저 오해를 풀고자 했을 뿐인데 말이죠. 문제는 언론이었습니다. 몇몇 보도는 우리를 탐욕스러운 기업으로 묘사했고 일부 여론은 그런 기류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앞에 낯선 시위대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이 땅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온 일들이 그런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당장 홍보팀에 자료를 전달해 사실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운영비, 학교 장학금, 고용 창출 수치, 세금 납부액. 우리가 말없이 쌓아온 모든 수치를 알릴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의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우리 측 자료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 방송사에서는 병원과 학교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가고 난 후 여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었다는 걸. 정부는 왜 이런 기업을 내치려 하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본사의 판단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했고 외국 기업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셈법과 감정적인 반응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 즈음 저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몇 차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출의 거의 전부가 현대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철수하면 우리는 버틸 수 없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단지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 그 기업이 떠날 때 수많은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철수 발표가 공식화된 날, 저는 차마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엔 수십 통의 항해 전화와 이메일이 쌓여 있었고 창밖거리에는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위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건 그때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업을 향한 비난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는 그 화살이 정부를 향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 병원은 누가 지을 거냐?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라고? 거센 항의는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기업이 아닌 정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우리 본사는 철수 수순을 밟고 있었고 공장의 핵심 설비들은 하나씩 해체되어 해외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멈춰선 건 병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무상 지원으로 운영되던 지역 병원은 운영비가 끊기자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장인 나롱 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레이첼 변호사님,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병원을 닫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은 기업의 선의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 손이 빠지는 순간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가 이 병원에 의지하고 있었고 그 중엔 매일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장 수술을 기다리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자 도시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건 응급의료 체계였습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으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이 실려가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교 역시 곧이어 운영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던 국제학교는 후원이 끊기자 등록금이 급등했고 부모들은 자녀를 전학시켜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요. 그저 공부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현대차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이 회사가 만든 성과를 수치와 보고서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성과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장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우리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협력업체들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몰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거리를 떠돌았고 상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지역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북적이던 식당은 손님이 끊기자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임대라는 붉은 글자가 나붙은 건물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축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버스 정류장엔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 도시의 풍경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퍼진 듯 빠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남긴 것이 단지 자동차나 공장뿐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삶을 짓고 지역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내일을 약속해주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한 장의 사진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본사 앞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익숙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서울로 향한 비행기 안에서 제 가슴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도착해 본사 앞 광장에 섰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한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우리의 오만을 용서해 주세요. 대표였던 솜차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몰랐습니다. 회사가 우리를 위해 해왔던 모든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도 학교도 기술도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장면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시울만 붉어질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철수는 결정됐고 본사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CEO는 단호히 말했죠.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냉정한 현실인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상생이라 믿었던 관계는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으면 세상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었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태국 노동자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은 현지 언론을 넘어 세계 주요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 BBC, 일본의 NHK까지 하나같이 그 모습을 화면에 담았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은 후회 그리고 사라진 기회. 해외 언론은 이제 한국 기업의 입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진심이 역설적으로 철수 이후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큰 반응은 예상 밖으로 한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우리 기업이 이런 일들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구나. 자랑스럽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았을 뿐이네요.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깊이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고민했던 그 진심이 이제야 드러나는 듯 했으니까요. 해외에서도 유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기업의 진정성에 대한 포도가 이어졌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선 우리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 나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사는 새로운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고 그곳에서의 첫 삽입 뜨는 날 저는 TV 화면 속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새로 세워질 학교의 그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언젠가 태국에서도 봤던 그 시작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왔던 일들, 그 땅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흔적은 비록 지워졌을지 몰라도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겠다고요. 진심은 보이지 않으면 왜곡되고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수락했고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기업이 떠난 사건이 아닙니다. 선의를 다해 뿌리 내리려 했던 존재가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결국 등을 돌려야 했던 현실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병원의 존재, 아이들의 학교, 기술을 배운 청년들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탱하던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요. 그 말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각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수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운 나라다. 그들이 떠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남긴 것을 알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졌고 결국 우리는 더 강해진 신뢰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한편은 허전했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철수 이후에도 무너진 지역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했던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노동자들, 병원 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의사, 아이의 전학을 걱정하던 어머니. 그들 중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기업의 철수가 단지 숫자 몇 개로 정리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라는 걸.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걸요. 이것은 나의 기록이자 우리의 흔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충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사람들의 얼굴에 남겨진 날들을 말입니다. 그날의 광장을 떠나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너무 늦게 알았다.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야 진심이 전달되었고 모든 관계가 무너진 후에야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지나간 일에 후회를 남기는 것보다 지나기 전에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불편해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의도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저는 종종 그 도시를 떠올립니다. 활기차던 거리,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식당, 기술을 배우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청년들. 그들과 함께 일했던 나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가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단단해진 신뢰 위에 무언가를 세워가야 할 때니까요.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 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대했는데 왜 끝까지 진심을 지키려 했죠?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제 대답입니다. 사람을 믿는 일,
그 믿음이 쌓여 지역이 성장하고 아이들이 자라고 누군가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다면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 오해했던 사람, 침묵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 그 모든 감정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큰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것.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으면 때론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는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실수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너무 늦지 않도록, 누군가가 진심을 말할 용기를 내도록. 이것이 제가 그날 이후 지켜온 유일한 사명이고 오늘도 잊지 않으려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도 언젠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일찍 진심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공감과 참여가 더 많은 진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